어서 오세요. 방송이 갑자기 중지가 돼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종료가 되네요. 제가 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좀 알 수가 없네요. 동희님 지금은 안 끊기고 잘 들리세요? 아까 좀 끊기신다고 그래서 좀 듣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방송이 갑자기 종료가 돼버려서 제가 종료한 게 아닌데 갑자기 종료가 돼버려서 좀 당황했지만 네, 당황하지 않고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아, 잘 들리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까 잠깐 조금 통신상의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아뜰리에 남진희님 어서 오세요. 펌킨터님 바쁘신가? 아까 오셨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군요. 1시간 돼서 끊긴 1시간이 돼서 끊긴 건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방송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오늘도 너무 말을 길게 하면 또 이게 또 제가 잠을 못 자서 적당히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저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 네, 오늘 거의 11시 다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원래 매주 토요일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11시가 다 돼서 시작을 했는데 빨리 부지런히 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기적 유전자 꼭꼭 곱씹어서 모든 걸 다 소화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 제목대로 아까 여리님 말씀처럼 이기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읽혀집니다. 네. 아, 스테이크 먹었어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생각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은 사실 뭐 정말 짧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이기적인 생존 기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모든 그 행동들 그 속에 내재된 본성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힘, 욕구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결국 이 유전자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이 유전자의 그렇게 인간을 행동하도록, 욕구하도록, 욕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네, 정보들이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정보들이 그럼 유전자 속에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 바로 이 유전자가 스스로의 자기의 복사본, 자기의 복제본을 이 세상에 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짝짓기, 동물은 짝짓기지만 우리 인간은 짝짓기라고 하진 않죠. 어쨌거나 뭐 인간도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짝짓기 상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선택 기준이라든지 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이 유전자의 자기 복제 욕구에 충실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유전자 속에서 유전자가 그렇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물, 그냥 그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입장에서 우린 수단이에요. 매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유명하겠죠? 이분이 정말 글도 참 잘 쓰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서문이 길어요. 이게 서문이 길면 또 읽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서문 그냥 패스해버려요. 네, 서문이 보세요. 무슨 30주년 기념판 서문이 있고 개정판 서문이 있고 초판 건두사 초판 서문 이러면 정말 읽기 싫죠. 지금 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벌써 서문이 몇 개입니까? 아휴, 이거는 이런 거는 마치 그런 거죠. 막 옛날에 우리 애국주의 같은 거 하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지루하게 듣고 있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하면 이제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무부장님 나와가지고 네 학생 주임 나와가지고 또 한바탕 또 잔소리하고 뭐 그런 격이죠. 끝나지 않는 잔소리. 네. 서문이 되게 잘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그냥 서문만 딱 읽어보면 그 책의 전체가 딱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사실 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서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문을 읽어보는 것은 좋은 일인데 늘 무조건 패스해야지만이 좋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이렇게 너무 막 서문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읽다가 지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패스하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 개만 읽어보고 여기 보면은요 수학의 정석도 서문이 있나요? 아휴 그거 정말 쓸데없다. 서문은 왜 있나요? 연습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그 시간에. 사람은 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별로 챕터별로 챕터 1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챕터 2 자기 복제자, 챕터 3 불멸의 코일, 챕터 4 유전자 기계, 챕터 5 공격 안정성과 이적 기계. 참 뭔 소린지 모르겠죠? 좀 어려워 보입니다. 챕터 6 유전자의 행동 방식, 그리고 챕터 7 가족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총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 책을 다 통틀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문장.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은 뭐야 나도 그러니까 그냥 유전자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섬뜩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 책 다 읽고 나서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근데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몇십 년? 40년인가 50년인가? 꽤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생존 기계라니. 좀 충격적인 주장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 주장이 그렇죠. 유전자 숙주인 겁니다. 우린 숙주일 뿐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가 또 최근이 아니고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충격적인데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이 리처드 도킨스 이 책을 쓴 사람은 정말 일단 대단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었겠죠. 네. 대단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 책이 유명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 왜 하필 토끼인가? 제가 이 책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토끼가 나오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토끼를 예를 들어가지고 토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를테면 뭐 토끼는 뭐 굉장히 그 짝짓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잖아요. 뭐 그런 토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유전자를 좀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복제의 원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일까?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토끼들이 좀 무섭다. 네. 좀 어찌 보면 좀 그렇네요. 이게 좀 토끼들이 좀 그렇네요. 이게 색깔이 이게 또 다 형형색색에, 예, 저마다 다른 토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LTE급 번식.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토끼에 비유한 굉장히 성적인 은어도 있잖아요. 은어라고 해야 될지. 관용적 표현? 네, 그렇습니다. 네,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그것이 최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기적 유전자는 그냥 한번, 근데 읽어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충격적인 주장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려면 굉장히 치밀한 논리와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해석하는 또 능력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명하다고도 하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예, 수긍이 가는 책입니다. 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다람쥐들. 아, 그렇군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카 녀석. 아, 네. 네, 추천 도서. 네, 말씀해 주세요. 아트 인문학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이게 무슨 책인가요, 유리님? 명절에 읽으셨구나. 명절엔 독서죠. 아, 방구석 미술관의 저자분이 추천을 하셨다고요? 오, 전문성 플러스 20판 느낌. 와, 그거 완전 제 취향일 것 같은데? 어, 되게 오래된 책이죠, 이 책.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아트 인문학. 네. 일단 부킷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 레벨이,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밌을 것 같다. 음, 유리님 감사해요. 또 제 취향을 또 이렇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읽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딱 주제가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서. 아, 이렇게 또 읽을 책은 늘어나고. 청춘의 독서는 옛날에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 디자인으로. 이것도 근데 나온 지가 좀 됐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 실물을 못 보여드려서 가지고 왔어요. 음. 유시민 작가님이야 워낙 말씀 많이 드렸고, 유명하시니까. 그냥 이 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음, 여기 나오는 책들이 다 하나하나 같이 너무 좋은 책들이고, 예,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뭐,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예, 맨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 책은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치, 외교 쪽 분야의 책인던데, 중국 역사도 다루고 있고, 근데 굉장히 읽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버렸어요. 덮었죠. 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아, 청소년용으로. 네. 저는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었던 것 같다. 재작년에 읽었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고 저는 괜찮았어요. 읽어봤는데 일단 되게 얇아요. 공산당 선언 진짜 얇거든요. 예. 근데 그 얇은 내용 속에 정말 그 자본주의의 미래를 무슨 점쟁이처럼 진짜 소름 돋게 예고해놨어요. 이게 나온 지가 몇백 년? 100년 넘었을 텐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소름이 돋고. 그래서 아니 공산주의 자체는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 공산주의를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너무 빨갱이 같은 발언인가요? 네. 맞아요. 녹색 붓글씨. 저도 그거 봤어요. 옛날 버전. 제가 볼 내용이 가장 와닿았다고 하셨네요. 이제 막 세상에 나가려는 딸에게. 맞아요. 그래서 딸에게 내 인생의 책 중에 추천해 주려고 한다면 뭘 추천해 줄까 해서 쓴 책인데, 멜서스의 인구론,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인구론 내용이 침대 밑에 숨어 덜덜 떨면서 읽었다고요. 세상에 그런 시절. 저는 무서워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인구론은 지금은 뭐 구해서 읽기도 어려운 책이 돼버렸는데, 거의 사장된 책. 근데 이 인구론 내용에 대해서 여기 또 해설해 주셨고, 종공지진 진짜 충격적. 맞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구나. 이런 분야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걸 진지하게 믿은 거죠. 멜서스는 그게 진리라고 믿었겠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그거 어쩔 수 없다는 논리. 그렇게 해야 인구수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그런 논리.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다를 떠나서 그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으니까, 그게 진지하게 그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던, 아주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소름 돋고 약간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학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저도 진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킨의 대위의 딸 또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건 안 읽어봤어요. 맹자의 맹자. 맹자를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동양 철학은 아직 저한테는 좀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일단 서양부터 마스터하고 동양 넘어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맹자는 아직 좀 읽기가 좀 난해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친절하게 좀 풀어주셔서 그나마 맹자의 사상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는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최인훈의 광장, 이것도 좋았어요. 좀 광장을 이 책 읽고 나서 다시 읽게 됐는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읽긴 읽었더라고요. 어디서 읽었냐면은 그 언어영역 지문에서 읽었더라고요. 언어영역 뭐 모의고사였을까요? 네, 모의고사 지문에서, 아니면 어디 문제집의 지문에서 제가 이 광장의 일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읽다 보니까 났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던 거네. 근데 최인훈의 광장을 제대로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 좀 우리나라 문학사에 좀 남을 만한 책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런 책이었어요. 동양 철학사는 강의, 나의 고전 독법. 그래요. 근데 이게 독서가 워낙 케바케라서, 워낙 개인적인 경험이라, 네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네요.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메모를 해야 되는데.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나? 사마천의 사기랑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리고 종의 기원. 종의 기원 같은 책은 진짜 읽어는 한번 읽어는 보고 싶지만 뭐가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설해 놓으신 분들 책 보면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이 소스타인 베블론의 유한계급론을 소개해 주신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이 책이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한계급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직접 읽어보려고. 근데 책이 좀 어려워요. 딱딱하고. 이 윤시민 작가님이 잘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렵고 딱딱한 그런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풀어주시는 거, 그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런 면모가 정말 돋보였던. 네. 그냥 이것만 읽어도 사실 유한계급론 읽지 않아도 다 웬만한 핵심적인 주장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굳이 더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면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유한계급론이 진짜, 근데 이 소스타인 베블론 이 학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약간 외계인이다. 외계인 같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외계인이 왜 지구에 놀러 왔는데 지구인들이 경제활동하는 거 보고 뭐야 얘네들 이상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그 인간 심리를 완전히 무슨 외부인이 관찰하듯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물을 관찰하듯이 그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정곡이더라는 거죠. 팩트 폭행. 그래서 진짜 괴짜다. 이 사람은 완전 무슨 외계인이다. 막 이렇게 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소름이 돋는 지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도 지금의 현상,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을 그 핵심을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통찰이 있는 책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읽어볼 만한. 근데 저도 완독은 못했어요. 읽다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읽겠다. 이제는 너무 어렵다 해서 그냥 딱 덮어버렸는데 네. 또 언젠가 또 읽겠죠. 끝까지. 네. 제가 좀 더 독서력이 좀 발전하고 나면 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저는 진짜 저는 너무나 많은 유시민 작가님에게 빚을 졌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이 책을 아예 몰랐죠. 아예 몰랐는데 이 청춘의 독서에서 이 부분 읽고 나니까 이게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축약본을 읽었습니다. 원본 아니고 원본은 되게 두껍더라고요. 저는 이 축약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북대학교 출판사인가? 거기서 이 정도 두께로 얇게 압축을 해서 출판한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봤는데 진짜 왜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고 자본주의의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이 명백한지, 왜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봉착했는지, 그 근본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 말하는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네, 부동산 문제예요. 네. 토지,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 이런 것들을 이게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파격적인데 이거를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토지와 건물은 국유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생산을 해서 얻는 이유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나
토지나 건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의 소유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모두가 분배의 정의를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현실에 와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기 우리나라만 해도 땅 부자들, 건물 부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런 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적이라고 해서 그냥 에휴 이런 얘기는 무슨 책에서나 가능하지 이렇게 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 시사를 줍니다. 시사점이 있어요. 전 진짜 좀 어렵지만 많이들 좀 도전해보시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이니 벨의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여행, 이건 재밌어요. 얇고요. 재밌고요. 언론의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론의 폭력에 의해서 개인이 어떻게 희생되어지는가. 요즘 언론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 요즘도 많잖아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고, 네, 그런 것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좀 사회 고발적인 그런 소설이 좋았어요.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는 어떤 숙제 같은 책인데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한 번쯤 꼭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어려워서 제가 도전을 못 해보고 있네요.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독서 근육을 키워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권 남았는데, 이거는 시계태엽 오렌지 잠깐 설명드릴까요? 최근에 제가 리뷰 올렸던 책인데요. 앤서니 버지스, 저는 뭐 처음 봤어요. 이 작가님을. 이게 미국이죠. 네네, 미국이 아닌가 보다. 영국인 것 같네요. 네. 영국입니다. 영국 작가예요. 이분이, 저는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데 이거를 최근에 어떤 분의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에 계정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 리뷰를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게끔 진짜 막 맛깔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이번 이제 연휴 때 읽어봤는데, 제목은 되게 상큼발랄하잖아요. 시계태엽 오렌지. 되게 상큼발랄하고 뭔가 밝은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이 제목이 주는 인상과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잔인하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충격적인 네, 그런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알렉스라는 이제 청소년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화자예요. 이 사람이 자꾸만 읽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자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알렉스라는 이 화자가 아주 캐릭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온갖 비행을 일삼아요. 진짜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좀 한참 부족해요. 비행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사회의 암적인 존재? 정말 저는 여기 이 주인공 알렉스 같은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그 밤거리가 만약 저희 동네다. 저는 무서워서 밤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막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막 쥐 죽은 듯이 숨소리도 안 내고 막 벌벌 떨고 매일 밤마다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 알렉스가 하는 이 짓거리, 예, 짓거리죠. 예, 이런 짓거리를 행패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막 요즘 말하는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는 일상적이고요. 예, 폭행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더한 것들도 아주 서슴없이, 예, 아무런 양심의 뭐 가책이나 죄책감도 없고요. 그 순간에 자신의 폭력에 굴복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요. 조금 뭐랄까 그 연쇄살인마 그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유영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럼 괴기스러운, 예. 정말 좀 이해 안 가고 진짜 개인적으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좀 무서워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충격적인데, 그래서 영화도 있다더라고요. 이게 원래 영화로 더 유명하대요. 이 원작이 소설인데 이것이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의 영화가 같은 제목으로 나와서 그 영화로 또 유명한데, 이게 왜 유명할까? 네. 이제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방황 이야기였다면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얘가 같이 나쁜 짓거리를 일삼고 다니는 그 자기 패거리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기 패거리들 중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배신을 해요. 고발을 해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엄청난 형을 선고받죠. 이제 죄가 또 크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난 형을 선고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살이를 뭐 10년 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밀하게. 루도비코 요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거는 네가 이거를 2주일만 받으면 너를 석방시켜주겠다고 그래요. 예.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스는 석방된다라는 그것에만 이제 꽂혀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막 서명을 합니다. 서류에. 그리고 예, 그 장소로 옮겨져요. 그 루도비코 요법을 행해지는 장소.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치료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강제로 앉혀놓고 엄청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를 몇 편씩 연달아서 막 보여줍니다. 무슨 장비를 막 설치해놓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놔줘요. 근데 알렉스가 평소라면 그런 잔인한 장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런 일들을 일삼고 다니는,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자극적이거나 뭐 고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알렉스에게. 근데 이 알렉스가 주사의 영향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제발 꺼달라고, 그만 보고 싶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묶여 있어요. 눈도 감을 수 없도록 집게로 고정시켜 놓고, 네, 강제로 시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네, 고문이죠, 고문. 그러니까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알렉스를 변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알렉스가 2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어떤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바로 신체적으로 반응이 와버립니다. 막 메스껍다고 하고요.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가 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먹을 날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머리가 아픈다든지, 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몸이 이제는 선과 악 둘 중에서 악을 선택하게 되면 내 몸이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알렉스는 약속대로 2주 만에 교도소를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교도소를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막 폭력을 휘두르고 다녔던 자신의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읽은 적 있으시군요. 더 엄청난 수모와 보복을 당합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처절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 유감에 나와요. 그렇군요.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몰랐네요. 네, 진짜 좀 보고 있으면 이제 막 알렉스가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알렉스에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너무 불쌍해요. 당하기만 하거든요. 한 대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배신한 친구가 막 경찰이 되어 나타나가지고 뭐 또 어디 시골집에 끌고 가가지고 또 막 아주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네, 전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악을 거세해버린 세상이 과연 옳은가? 네, 그런 묵직한 질문을 좀 던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자가 한 명 나왔다 하면은 아유 저런 사람은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평생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네. 영화로 보고 싶다고요. 저는 영화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운 거 잘 못 봐서 책으로 봤거든요. 책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거 괜찮으시면 영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영화가 이 소설에 비해서 조금 그런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잘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 평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참고를 좀 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강제적으로 악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그렇게 박탈당하고 난 사람은 그건 진짜 진정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인간. 그것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렇군요. 영화를 보셨군요. 근데 좀 굉장히 저는 읽고 나서 진짜 혼돈의 카오스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짧지만 정말 강렬했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인간성에 대한 질문, 그 악을 선택할 자유를 상실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는 인간이 과연 그를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강요된 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악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강요된 선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악이 제거된 세상 속에서 선이 갖는 의미는 뭔가? 선도 그러면은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코뱅파의 공포 정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다고 해요. 공권력으로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닫아놓은 세상에서 오는 답답함이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 사는 불안보다 과연 더 나은 것인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악이 모두 제거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인가? 네네네네. 강요된 선의 상태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마구마구 던집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범죄자를 또 두둔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나쁜 놈들 보면은 처벌 받아야 되고, 좀 기왕이면 좀 묵직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고, 아예 갱생할 수 없게끔 진짜 아예 매장시켜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이 소설은 그런 우리들에게 약간 일침을 놓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과연 그게 이상적인 사회일까? 저는 또 그 부분은 좀 회의가 들어요. 강요된 선만이 있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사회에서는 또 그 사회 나름대로의 또 다른 형태의 악이 생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과 악이라는 거는 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아지려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네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로 가득한 사회주의 세상에 서는 것이 숨막힌다고. 차라리 모순이는 현실 사회주의가 낫다고.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에,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어떤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가 아닌가. 그리고 그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인간의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불완전한 그런 특성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본성.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싶고, 덮어놓고 살고 싶고, 그렇다고 믿고 싶은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에 자꾸 눈을 떠라 라고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진짜 제가 너무 아껴서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다 읽어버렸고, 너무 좋았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거 리뷰 올리면서 남겨놓긴 했는데, 이거 단하나의 문장, 단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하나마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다고 그렇게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읽어보셨다면 훨씬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이 구병모 작가는 진짜 저의 진짜 최애 작가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최애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PC주의자의 종생기라는 단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PC주의자라는 이 제목의 이 말이 전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해설이랑 내용을 보니까 PC주의자라는 게 이 PC 여기 주인공 소설가 PC가 나오거든요. 영어로 알파벳 P입니다. 그 PC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어로 PC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네. 컴퓨터주의자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은 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 작가한테 막 욕설을 퍼붓는, 네,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 그 PC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안 읽어보셨으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거라서 이 소설가 PC 네 하트 감사합니다. 이 소설가 PC가 주인공이고요. 네.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습니다. 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입니다. 근데 소설만 쓰고요. 네. 그냥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저도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유리님.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영화를 안 보고 그렇습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오늘은 어쩌려고 한번 외출했는데 늦어져가지고 방송 시작이 좀 늦었는데 진짜 이 PC가요 그 소설을 하나 냈는데 네 이게 그 전까지는 소설가 PC가 그렇게 주목받는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한 편의 소설을 내고 그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좀 거슬린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로 엄청난 대중의 인터넷에 이 문매를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인물들을 하나씩 톱파보면 주인공 옆에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악인은 악당이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였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시골 총각과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가산을 돌라내어 도망가다 잡히자 대째라고 내미는 캄보디아 여인에다 주인공의 보조자로는 미모의 청각 장애인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좀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 뭐야? 싸우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등장인물들을 막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작가 뭐냐? 생각이 있어 없어? 무슨 이 작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글러 먹었네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작가에 대한 온갖 루머, 악성 루머들까지 막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엄청 불거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막 해명글을 올리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더 분개하죠. 늘 그런 출판사의 해명글에는 더 분개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더 분개하고 지금 작가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출판사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버티다가 결국에는 자기 계정에다가 직접 사과문을 또 올려요. 직접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여기 반응이 좋진 않았죠.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사과를 또 받아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엄청나게 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소설을 냅니다. 다음 소설을 내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근데 좀 두 번째 소설부터는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 첫 번째는 조금 이해가 가요.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한 주제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설정했다라는 게 저도 거기에는 공감이 됐지만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또 소설을 내고 그 다음 소설들을 내는데 별로 이런 것까지 문제를 잡아야 되나 싶은 정말 트집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트집을 온갖 것들을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를 비난을 하는데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소설이 우리의 지금 모습과 너무 닮아 있고, 네, 비난을 위한 비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가 맹목적인, 네, 그냥 어느 것 하나만 딱 보면 그 사람 전부를 내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단언 단정 짓고 그 사람을 그 익명의 공간 속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폭력적인 현상, 사회 현상,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하나만 보고 쉽게 판정 지어버리고,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그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서 더 그런지 그런 매체의 특성을 힘입어서 더 그런 특성들이 약간 전염이 되듯이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는데, 네, 그런 현상을 좀 네,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가 PC가 비난받는 상황이 굉장히 나중에는 찜찜하고 불쾌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불쌍하고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 전의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가. 저 자신을 좀 반성해 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이 사람들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욕하면 안 되지. 익명성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찬찬히 곱씹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모습이 좀 있단 말이죠. 좀 불편해지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꼬집어서 말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좀 의의가 있는, 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그 생각해 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여기서부터 이제 막 훅훅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주라는 이제 임산부가 주인공인데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데 이제 남편이 초등교사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시골에 전근을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 사회의 그 굉장히 그 불편함, 좀 서로를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네,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네, 그런 뭐랄까 이야깃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 가십거리죠. 네, 그런 것들 충족하기 위해서 사생활의 경계를 막 불쑥불쑥 넘나드는 그런 시골살이의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한편, 또 이 남편이 계속 없어요. 정주라는 인물이 몸도 무겁고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밖에 있습니다. 남편 이름이 이완인데요.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이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입니다. 왜 없냐면요, 늘 어떤 이제 사회생활 한다고 없는 거예요. 뭐 거기 학교에 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마을 행사에 동원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조금 가지를 쳐내고 좀 더 자신과 가정의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주는 있지만 남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요. 늘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씁쓸함, 네. 좀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네. 좀 반성해야 될, 이 남편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읽다 보면 진짜, 네, 여자분이에요. 이름이 되게 좀, 여자분이라고 하기에 좀 특이한? 네. 좀 특이한 이름이죠. 남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특이한 이름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소녀소녀한 여성분입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작가 사진 나와 있어요. 네. 안경 쓰고 되게 지적으로 생기셨어요. 딱 봐도 작가 하실 것 같은 그런 비주얼에. 네.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부러운 거예요. 막, 아, 되게 젊으신데 글을 어쩜 이렇게 잘 쓸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정주의 이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서로를 배려하는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시로 다시 가요. 시골 생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 제가 정말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골살이의 진짜 그런 곤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시골살이가 곤란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시골살이가 곤란한 것이 왜 곤란한가 그 속에 깔려있는 곤란함의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속되는 호의는 이제 그 반대인데요. 이제는 도시가 배경입니다. 도시가 배경이고 도시는 또 무관심하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침범하지 않죠.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근데 또 그런 도시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편들이 계획적으로 좀 그 단편에 배치된 순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하고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서 자체도 굉장히 단편인데 뭔가 이 작가가 이 단편의 이 일련의 단편들이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좀 더 잘 느끼라고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속되는 호의에서는 도시 생활인데요. 네? 필통이요? 필통? 필통이 어딨죠? 이건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인형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저의 꾸깅이, 저의 친구 막꾸깅입니다. 헤헤. 제가 거의, 네, 작가님의 큰 그림이죠. 자, 그럼 얘는 여기 있고, 꾸깅이는 여기 있고, 얘는 햄스터예요. 햄스터를, 인형으로 만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 때부터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방송이 또 끝날 것 같네요. 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 평생 제가 쟤를 데리고 살 거예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늘 함께. 아유, 귀엽게 봐주시니 좋네요. 어쩌지? 1시다. 이제 정말